점심 식사 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실로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요즘 고물가 시대입니다. 제가 한 달 만에 종종 가는 순댓국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그 사이에 1,000원이 올라서 보통 순댓국 1인분에 11,000원이 되었더라고요. 저야 사실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집에서 밥을 많이 해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식비 부담이 조금 덜합니다만 경무에 시달리시는 직장인 여러분들 아무래도 밖에서 식사하실 일이 많다 보니 참 부담스러우시죠. 적당한 메뉴로 점심 드시고 카페라도 가시면 1인 2만 원에서 3만 원 쓰시는 건 예사인 현실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좋지 않은 경제 상황까지 맞물려서 소위 불황형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꼭 필요한 것에만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저렴한 뷔페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사실 저희 그 세상의 모든 정보팀도 최근 제작자, 출연자 등등 다 모여서 회식을 이런 그 뷔페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레스토랑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 아주 맛있게 점심을 먹으면서 이래저래 뷔페 이야기를 한번 하면 매우 재밌겠다 생각했습니다. 항상 세모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을 더 좋은 곳에 모셨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좀 정말 죄송한 좋았어요. 마음이에요. 오늘은 뷔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뷔페가 막 흔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좀 설렜던 기억이 나는데요. 평론가님의 인생 첫 뷔페 경험은 언제셨어요? 네, 사실 제가 아나운서님보다 조금 윗 연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릴 때 뷔페라는 건 정말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기억이 맞다면 초등학교 5, 6학년 때 처음 간 것 같은데요. 아직도 그 물에 띄워놓은 버터가 생각납니다. 버터를 이제 한 번에 먹기 좋은 크기로 한 주사위만하게 깍두기처럼 썰어서 물에 넣으면 이게 지방이다 보니까 가벼워서 동동 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물에 넣어두면 빵에 딱 발라먹기 좋을 정도로 부드럽게 유지가 되죠. 한편 이제 아이스크림도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뭐 이제 아이스크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바닐라, 딸기, 초콜릿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행복했는데요. 네. 덕분에 과식해서 엄청 힘들었던 건 비밀이죠. 그때와 다르게 요즘에는 뭐 떡볶이 뷔페도 있고 마라탕 뷔페도 있고 뷔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음식을 뷔페에서 먹을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마라탕은 애초에 그 뷔페 형식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재료를 조금씩 담으면 되니까요. 일단 이제 최정상의 가격이 요즘 굉장히 센 호텔 뷔페가 있고요. 샐러드바, 또 중식, 한식, 일식 뷔페, 피자 뷔페, 돈가스 뷔페, 떡볶이 뷔페, 그리고 라면 뷔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한 10년 정도 동안 인기를 굉장히 꾸준히 누려온 딸기 뷔페도 빼먹을 수가 없죠. 딸기 뷔페를 비롯해서 호텔 뷔페는 정말 가격이 어마어마하던데요. 평론가님 이런 고급 호텔 뷔페도 종종 가세요? 네, 요즘 호텔 뷔페는 물가를 반영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에 제일 비싼 호텔 뷔페를 갔었는데요. 네. 또 그 사이에 한 10,000여 원이 올라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는 뭐 2,000원에서 한 20만 원에서 한 2,000원 정도 빠지는 수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그 생활인으로서는 먹는 양이 사실 많이 줄기도 했고요. 또 과식이 싫어서라도 이제 요즘은 뷔페를 잘 안 가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음식 평론가이다 보니까 직업인으로서 네. 가끔은 가봅니다. 물론 이제 그 요즘 시쳇말로 내 돈 내 먹이다 보니까 출혈이 좀 크죠. 네, 이렇게 비싼 가격이지만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호텔 뷔페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정말 찾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러니까 평론가님은 뷔페 자체를 크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신가 봐요. 네, 이제는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온갖 음식들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다는 점이 뷔페의 매력이죠. 또 직접 음식을 가져다 드시다 보니까 격식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맞물려서 요즘처럼 이제 밸런타인데이나 졸업 입학철 아니면 말씀하신 크리스마스나 네. 또 생일, 결혼기념일 등등에서도 다른 음식점보다 뷔페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호텔 뷔페를 보면 금요일에는 저녁, 또 주말에는 점심과 저녁 모두에 1, 2부로 나눠 한 2시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 있지도 않은 데다가
사실 뷔페가 가격이 높더라도 질보다 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자주 찾진 않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 뷔페 저녁이 지금 거의 2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제 양식은 좀 그렇더라도 맛있는 한식을 아쉬움 없이 즐기고도 예산이 좀 남을 만한 수준이에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한국에서 최고급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 뷔페에 갔다가 뭐 실망한 경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거 가성비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호텔 뷔페는. 그럼 이 뷔페는 언제 어디서 시작된 외식 문화인지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가 이제 서양 미식의 종주국이다 보니까 뷔페 또한 프랑스에서 비롯되었다. 뭐 그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뷔페는 스칸디나비아 그러니까 북유럽의 스웨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네. 이제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 스웨덴 기원설도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8세기 바이킹의 식사 형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유행했던 식사의 형식이 16세기 스웨덴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럼 최초의 뷔페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펼쳐놓고 먹었다는 점에서는 지금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 모든 음식을 한 번에 내는 방식을 전문 용어로는 공간적 전개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한상 차림이 여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 반대로 요리가 하나씩 시간차를 두고 나오는 코스 요리 같은 경우 시간적 전개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8세기 바이킹의 기원설의 경우에는 음식을 이제 그 판자에 푸짐하게 올려놓고 아주 양껏 먹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재미있는 건 이런 기원설 때문에 일본에서는 뷔페를 바이킹이라고 합니다. 네. 재밌죠. 한편 이제 16세기 기원설은 뷔페가 일종의 술상이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스웨덴의 전통주라 할 수 있는 브란빈이라는 술과 함께 많은 음식이 차려진 이제 말하자면 술상이 뷔페의 기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술상을 브란빈이 차려진 식탁이라는 의미의 브란빈스 보르드라고 불렀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술인 브란빈이 중심이 되는 형식에서 각종 음식이 중심이 되는 말하자면 식사 위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스메르고스보르드 발음이 어렵습니다. 라는 양식이 탄생했죠.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서도 좀 북쪽에 있다 보니까 멀어요. 실제로 가보셔도 굉장히 먼데요. 외국에서 굉장히 먼 걸음을 해서 찾아와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는 분들에게 음식을 최대한 많이 또 극진하게 대접하자 그런 취지에서 스메르고스보르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뷔페는 프랑스어에서 온 말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봐요. 그건 맞습니다. 이제 스웨덴에서 스메르고스보르드가 자리를 잡는 한편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식사 형식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역시 같은 18세기에 음식을 이렇게 사이드 테이블 옆에다 이렇게 두고 먹는 테이블에 잔뜩 차려놓고 이제 서서 식사를 했는데요. 이 사이드 테이블의 이름이 바로 프랑스어로 뷔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결국은 식사 형식의 명칭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손님이 여러 음식을 골라서 담는 지금과 같은 형식은 아니었던 거네요. 네, 스웨덴과 프랑스를 거쳐서 뷔페가 이제 미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미국에서는 역사를 보면 이 뷔페와 같은 식사 형식의 기록이 1873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즐겨 먹는 음식을 직접 가져다 먹는 그런 뷔페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 웨이터라고 하죠. 접객원이 음식을 손님에게 일일이 가져다 주는 형식이었는데요. 네. 이제 그러한 형식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1912년 제5회 하계올림픽을 진행하면서 유치하면서 뷔페 문화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나 지금이나 올림픽은 이제 굉장히 가장 큰 국제 친선 행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스톡홀름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들에서는 원래 자기네 나라의 전통이기도 했고 또 한꺼번에 많은 이들을 대접하기 쉬운 스메르고스보르드를 활용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자체도 자체지만 많은 세계인들이 찾아와서 스메르고스보르드를 처음으로 경험했던 거죠. 그런데 뷔페 문화는 미국에서 많이 발달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이 일어나고 27년 뒤에 1939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스메르고스보르드가 소개됩니다. 엑스포 그러니까 이제 세계 박람회가
뉴욕에서 열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역사에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행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스웨덴이 새 왕관 레스토랑을 설립을 해서 이제 회전하는 회전 뷔페 스메르고스부르드를 선보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노출이 된 겁니다. 이런 형식의 식사가 있구나, 좋다. 근데 이제 뭐 미국을 가보신 뭐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식재료가 풍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짓수가 많은 식사 형식과 풍성한 식재료가 맞물리니까 이 뷔페 형식이 폭발해버릴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사막에 세운 도박 도시 라스베가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이제 되짚어보면 1946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밤 이제 라스베가스 최초의 카지노 리조트 가운데 하나였던 엘 렌초 베가스의 홍보 담당자였던 허브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제 허기를 느낀 겁니다. 밤에. 그래서 이제 그 리조트의 레스토랑 한쪽 식탁에 콜드컷이라고 하죠. 그 이제 뭐 차가운 햄이나 치즈 얇게 점인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먹고 말하자면 이제 스메르고스 보르드를 차려서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차려서 먹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레스토랑에 찾아온 손님들이 저거 맛있어 보인다. 나도 좀 먹게 해달라. 나도 먹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가 홍보 담당자이다 보니까 분위기를 파악한 거죠. 언제나 음식이 차려져 있는 뷔페 레스토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다가 언제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흐름이 끊기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도박에 쓰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있던 레스토랑의 한쪽에 조그맣게 뷔페를 차려뒀는데요. 이게 이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렇게 등장한 뷔페 레스토랑 가격은 얼마였어요? 이렇게 처음 시작한 뷔페가 잘 돼서요. 그 엘 렌초 베가스에서는 버카루라는 상호의 뷔페 레스토랑을 본격 개업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24시간 내내 영업을 하는 All You Can Eat, 말하자면 무제한 특선 뷔페의 기원이었죠. 입장료가 당시 기준으로 $1, 물가를 반영하면 요즘 돈으로 21,0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엄청 저렴하죠. 자, 이 가격은 사실 손님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 책정한 것이라 많이 와서 먹으면 먹을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사실 큰 그림을 보았을 때 상관이 없었던 것이 뷔페에서 밥을 먹으니까 손님들이 식사를 위해서 카지노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고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카지노의 이득인 것이죠. 이렇게 카지노에서 시작된 뷔페 레스토랑이 점차 퍼져나간 거네요. 네네. 이처럼 이제 엘 렌초 베가스의 뷔페를 통한 이 성공 전략이 알려지자 다른 카지노 또한 이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 뷔페 레스토랑을 포함시킨 것이죠. 이렇게 뷔페가 라스베가스를 완전히 휘어잡고 미국 전역으로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전성기를 맞은 뷔페 레스토랑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시즐러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시즐러는 원래 1970년대에 샐러드 바로 문을 열었다가 뷔페로 변신해서 1980년대에 큰 인기를 누렸죠. 스웨덴에서 시작돼서 미국에서 확산된 게 뷔페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또 궁금해요.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는 뷔페 레스토랑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네, 사실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 조금 못되게 미국에 있었는데요. 이때는 뷔페 레스토랑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렴하게 이것저것 잔뜩 먹을 수 있는 뷔페 프랜차이즈가 아주 잘 됐습니다. 뭐 미국 음식도 미국 음식이지만 중식 뷔페도 엄청났거든요. 네. 네네. 하지만 2000년대 말이 되면서 이렇게 소위 가성비가 좋은 뷔페 문화가 조금씩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이상하게 인기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유명한 사업체들이 다 파산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뭐 조금 숨을 돌리고 다시 우리 재기를 해보자.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시국이 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한풀 꺾여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뜩이나 그 당시에 이제 돌아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음식점이 위험하죠. 그래서 장사를 못했습니다. 많은 음식점들이 망했고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다 공간에 노출시켜 놓고 모두가 덜어먹는 뷔페라면 더 위험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도 라스베가스는 처음 뷔페 레스토랑이 시작된 곳이니까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네, 라스베가스는 아무래도 뷔페가 이제 카지노에 딸려 있다 보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요즘 뭐 이제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점점 더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음식이 점점 더 고급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뭐 요즘은 뭐 엄청나다는 말도 무색할 정도로 규모도 크고 메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그 라스베가스 뷔페에 보시면 세계 3대 진미라고 하는 그 캐비아, 철갑상어 알이죠. 뭐 이런 음식도 그냥 대수롭지 않은 듯 나오고요. 뭐 일식, 중식, 양식을 한꺼번에 다 아울러서 준다거나 또 이제 소 갈비짝을 막 커다란 것을 통으로 구워서 로스트라고 하죠. 썰어주기도 하고 또 브런치 뷔페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대 $80 정도. 그러니까 요즘 가격으로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시면 뭐 11만 5천 원 정도가 최고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최고급 호텔 뷔페 가격이면 뭐 배 터지게 드시고 또 좀 돈이 남는 거죠. 도박하시고. 자, 뭐 그래서 뭐 유명한 리조트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뭐 벨라지오랄지 윈, 시저스 팰리스 이런 리조트의 뷔페에 가시면 손해 보는 기분은 절대 안 되실 겁니다. 가보고 싶긴 한데 비행기 값이 비싸서 네네, 갈 수가 그렇습니다. 없을 것 같네요. 자, 이 뷔페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언제 등장한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의 뷔페도 나름 북유럽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내의 스칸디나비안 클럽이 한국 최초의 뷔페인데요. 상호만 들으셔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북유럽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이제 당시 6.25 전쟁 당시에 의료 지원을 해주었던 스칸디나비아 3국, 즉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의료진의 구내 식당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의료인만 이 식당을 찾다가 입소문이 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메뉴도 훈제 연어랄지 소금과 식초에 절인 청어, 뭐 조개 수프 이런 것들을 냈는데요.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도 막 즐겨 찾는 그런 명소로 전성기를 한참 누렸죠. 우리나라 최초의 뷔페는 병원에서 시작됐던 거네요. 그런데 지금도 이 뷔페가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뷔페가 이제 1958년에 개업해서 아무래도 한참 동안 뷔페 레스토랑이 흔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인기를 많이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1990년대에 뷔페가 점점 늘어나고 대중화되면서 경쟁이 심해지니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제 2003년에는 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의심 환자가 바로 옆 중앙의료원에 입원했는데요. 이 뷔페 식당의 사진이 보도되면서 예약이 무더기로 취소되는 해프닝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정이 나빠져서 마지막 3년 동안은 임대료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2012년 5월 31일에 폐업을 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뷔페를 꼭 다시 열겠다고 했지만 뭐 지금 10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뷔페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뷔페는 어디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오래된 뷔페가 된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의 아리아가 있습니다. 아리아는 이제 신라 호텔이 1979년에 개관했고 1980년에 문을 연 워커힐 뷔페보다도 10년을 앞서갔는데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그러니까 원래 갤럭시로 문을 열어서 카페 로얄이라는 상호로 또 이제 리뉴얼을 했다가 2008년에 대대적인 공사를 거쳐서 오늘날의 상호로 자리를 잡아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뷔페가 상당히 비싸서 가기 힘든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호텔 뷔페 외에도 저렴한 뷔페들이 많잖아요. 이런 뷔페가 등장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네네, 대중 뷔페의 말씀이신데요. 대략 1980년대 말에 등장해서 1990년대에 이미 자리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당시에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독일식 생맥주집인 호프하우스가 인기를 누리면서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제 호텔에만 있었던 뷔페의 대척점으로 대중적이고 부담이 없는 대중 뷔페가 탄생을 한 거죠. 이를테면 이제 저녁에 맥주를 파는 가게들이 손님이 없는 낮 시간에는 점심 뷔페를 운영한다거나 돌이나 환갑 등 각종 잔치를 위해 특화된 행사장형 뷔페도 탄생했습니다. 사실 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도 1990년대 말에 군 제대 후 복학하기 전에 이제 후배네 집에서 운영하는 이런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후 패밀리 레스토랑 빕스 등을 시작으로 뷔페 레스토랑들이 막 생겨났죠. 샐러드 바나 무한 리필집도 등장했고요. 네, 함께실로 오늘은 뷔페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